서강대학교에서 이제 스타트업 연계 전공 수업을 듣고 있는 오늘 전준혁 대표님이 이제 셀러 중에 셀러라고 하셔가지고 자문을 구하고 싶어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셀러 중에 셀러라는 말이 너무 와닿는데 누가 그런 말 하던가요? 제 지인분께 이제 이번에 전준혁 대표님을 이제 인터뷰하게 됐다라고 하시니까 알고 계시더라고요. 진짜요? 네, 유튜브에서 자주 봤다. 오, 대박. 하면서 네, 오, 대박인데요? 네. 알고 계셔서 정말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진짜 유명하신 분이라고 셀러 중에 셀러다. 셀러 중에 셀러란 말이 정말 마음에 드네요. 앞으로 이제 슬로건으로 네,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셀러분들께서 상품 소싱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상품을 소싱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이야기하신 그 셀러라는 부분 자체가 네. 셀러가 여러 종류의 셀러분들이 계세요. 맨 처음에는 이제 부업으로 이제 위탁을 맨 처음 진행하시는 분들 셀러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위탁의 단계를 지나서 이제 사입이라고 하죠. 내가 이제 위탁 단계 때는 물건이 나한테 없고 상대방이 물건을 내보내는데 이제 사입의 단계에서는 내가 물건을 사는 거거든요. 내 물건을 사서 이제 먼저 물건 사놓고 하는 그런 것도 셀러라고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셀러의 범위 자체가 좀 명확해져야 어떤 질문을 하시는지 답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셀러가 보면 물건을 갖고 있지 않은, 남의 물건을 팔아야 되는, 네, 맞아요, 맞죠? 그런 분들은 현재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으로 셀러를 처음에 시작을 하실 때는 부업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무래도 전업을 하면 생계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활비가 위험하잖아요. 못 벌면 굶어야 되니까, 진짜 생활비가 없어야 되니까 대부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부업으로 시작을 하시면서,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가 그 코로나가 지나면서 그 도매 업체들이 많이 생겼어요. 도매업체가 뭐냐면 일례로 뭐 도매국이나 뭐 도매매나 여러 가지 것들이 뭐냐면 제조사에서 그 업체, 그 도매 사이트에 물건을 올려놔요. 그러면 그 도매 사이트에서 이제 부업하시는 분들이 초반에는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 도매 사이트에 물건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 도매 사이트에서 물건을 소싱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탁셀러 분들이 이제 상품을 소싱을 할 때는 대부분 어떤 게 잘 팔릴지 모르잖아요. 잘 팔릴지 모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제 진행을 하는 게 뭐냐면 네이버 트렌드, 그리고 뭐 아이템 스카우트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리고 네이버 쇼핑백, 즉 현재 잘 팔리고 있는, 팔릴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을 검증해주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 사이트에서 먼저 품목을 선정을 해요. 일례로 지금 여름인가요? 가을인가요? 겨울인가요? 가을이죠. 자, 가을이에요. 가을이면 곧 뭐가 와요? 계절상. 겨울이죠. 그럼 셀러분들은 지금 겨울 상품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곧 추워지잖아요. 그죠? 벌써 이제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11월 되면 겨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겨울에 어떤 상품이 잘 팔릴까 사람들이 자기 경험밖에 몰라요. 그러다 보면 많이 실패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이버 트렌드라든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아이템 스카운트, 판다랭크, 소싱 부스트라는 어플들이 있어요. 그 웹이죠. 거기에서 잘 팔릴 것 같은 상품들, 즉 잘 팔릴 것 같은 상품들은 뭐냐면 키워드 조회수가 올라가는 상품들이 있어요. 그런 상품들을 먼저 품목을 선정을 해서 그 다음에 그 품목을 선정을 하면 예를 들어 저희 아는 거래처 같은 경우는 혹시 난방 텐트 아세요? 난방 텐트. 방 안에 텐트를 치고 자는 게 난방 텐트예요. 왜냐면 아파트는 뭐 큰 상관이 없지만 단독주택이나 거기는 좀 겨울 되면 우풍이라고 찬바람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난방 좀 따뜻하게 하기 위해 난방 텐트 같은 걸 하고 있는데 그 난방 텐트 같은 경우 지금 사람들이 난방 텐트 키워드가 올라가고 있어요. 조회수가. 그럼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난방 텐트를 팔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도매 사이트에서 난방 텐트를 검색을 해서 그 상품을 내가 팔아야겠다라고 그게 소싱이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혹시 그 소싱 과정에서 좀 셀러분들이 겪는 불편함이나 어려운 점이 좀 있다면 어떤 거라고 하나요? 일단 아주 많죠. 왜 아주 많냐면 뭐냐면 이 셀러라는 이 직업이란 자체가 뭐냐면
고객이 물건을 사기 전에 내가 고객이 살 것 같아서 물건을 올려놔야 되거든요. 네. 예, 그래야 되기 때문에 먼저 예측을 하거든요. 저희 같이 이제 전 위탁이 아니라 상품을 직접 기획하고 제작을 하는데 하나하나의 상품마다 가설을 세워요. 이 상품은 이런 고객이 살 거고, 이런 고객이 얼마 주고 살 거고, 그리고 이런 고객한테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지 마케팅까지 가설을 하나 세우거든요. 그게 뭐냐면 딱 똑같은 방법, 위탁셀러나 저나 하는 방법 자체가 뭐냐면 상품은 이게 잘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잖아요. 잘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등록을 해놔야 돼요. 근데 도매 사이트에 약간의 문제점이 어떤 거냐면 재고 관리예요. 왜냐면 그 도매 사이트에서 제조사가 물건 도매 사이트에 올려놓잖아요. 네. 그럼 올려놓는 게 언제 제품이 다 나갈지, 어느 순간에 나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위탁셀러들이 나 이거 찾고 싶어, 이거 팔고 싶어라고 찾았는데 실제 판매를 하려고 보면 재고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러면 또 소비자한테 재고가 떨어졌어요라고 하면 소비자들은 또 구해내요라고 강하게 크레임 거는 사람이 있고, 취소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이걸 판매자가 취소하잖아요. 그럼 또 판매자가 페널티를 먹어요. 구매자가 취소해줘야 돼요. 그럼 약간 구매자한테 좀 사정을 해야 되는 예, 그런 어려움이 있죠. 위탁셀러가 어려움이 뭐냐면 어떤 상품을 팔릴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먼저 상품을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상품을 도매 사이트 선택을 했는데 이게 재고 자체가 언제 어느 때 내가 상품을 등록을 하고 광고를 태웠는데 언제 어느 때 재고가 없을지 모르니까 내가 상품 등록 열심히 해서 광고까지 해서 후기도 많이 쌓아놨는데 재고가 없으면 못 팔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노력했던 게 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쇼핑몰 자체 상품 코드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 위탁 셀러들이 그 상품 코드 하나하나에 후기 쌓는데 많이 집중을 하는데 재고가 만약에 갑자기 어려워지면 상품이 또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은 또 타격이 또 크겠죠. 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매 사이트에서 보통 소싱을 하시고 보통 트렌드에서 이제 잘 팔릴 것 같은 상품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 셀러가 다 똑같은 상품을 살 가능성도 이제 높을 것 같거든요. 네. 이제 뜨려는 아까 말씀하신 난방 텐트를 예를 들면 100명의 셀러가 동시에 도매 사이트에서 소싱해와서 판매한다든지, 네. 그렇게 했을 때 좀 그 마진율 때문에 가격 경쟁률이 엄청 높아질 것 같은데,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본인의 마진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높이려면은 보통 어떻게 좀 진행을 하시는지가. 질문이 상당히 깊이가 있는데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도매 사이트라는 그 자체가 누구나 물건을 갖다 팔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셀러 같은 분은 나만의 물건을 팔아야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탁 셀러를 지나면 나만의 상품을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그 다음에 생기세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만약에 그 상품을 똑같이 팔잖아요. 모델명이 똑같으면 가격 경쟁이에요. 근데 위탁 셀러 잘 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컨텐츠를 좀 바꿔요. 컨텐츠를 바꾼다는 게 상세 페이지라든지, 예, 그리고 대표 이미지라든지 그런 걸 바꿔서, 일단 혹시 그 제품을 사실 때 꼭 싼 데서만, 저렴한 데서만 사나요? 항상은 아닌. 항상은 아니죠. 네. 그쵸.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이죠. 내가, 어느 제품을 사고 싶어요. 사고 싶은데, 후기가 하나도 없어. 가격이 아주 저렴해. 근데 여기는 가격이 10% 높은데 후기가 많아. 예를 들어 10,000원짜리예요. 그럼 여기는 10,000원인데 후기가 없어. 11,000원짜리인데 후기가 많아. 어디서 사시겠어요? 후기 많은 데서. 네. 그쵸? 후기 많은 데서 사죠. 네. 근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10만 원이에요. 10만 원짜리인데 후기가 없어. 근데 12만 원인데 후기가 많아. 어디서 사시겠어요? 저는 그래도 후기를 볼 것 같긴 한데. 그죠? 그게 고민되죠.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보면 가격이라든지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는 게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셀러들이 동일한 물건을 팔아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단지 많이 팔리고 적게 팔림의 그런 부분이 있지 물건을 판다는 그 자체는 동일해요. 그럼 되게 마케팅적인 능력이 중요하겠네요. 마케팅이라기보다는 컨텐츠를 재가공하는 능력이죠. 기본적인 위탁셀러도 상세 페이지는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거든요. 네. 예, 그랬을 때 그 상세 페이지를 얼마나 한 번 더
요즘 잘하시는 분들은 상세 페이지를 저 같은 경우 교육할 때 리메이크 하라고 하거든요. 다시 만들어요. 있는 건 그대로 두면서 어떤 상세 페이지를 만드냐면 소비자의 상황에 맞게 예, 그걸 만들어내면 가격적인 부분을 약간 좀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면이 많아요. 일례로 들어서 이 물이잖아요. 네. 물 마트에서 얼마예요? 물 한 병 보통 1,000원 미만? 예, 마트에서 대량으로 막 코스트코 물건 많이 사잖아요. 얼마예요? 500원이에요. 편의점 얼마예요? 1,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편의점 1,000원이죠. 네. 근데 만약에 이게 한라산 꼭대기에서 팔아요. 얼마에 팔 것 같아요? 3,000원? 3,000원. 만약에 이게 사막에서 팔아요. 얼마일 것 같아요? 진짜 한 2만 원? 그렇죠.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어느 책에서 저도 읽은 건데 이 물이란 상품 하나 자체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 소비자가 어떤 상황이냐 또 어떤 걸 우선시하냐에 따라서 제품 가격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위탁셀러지만 잘 파시는 분들은 상세 페이지에 고객의 그 상황을 집어넣던지 그리고 판매자의 신뢰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물건을 만든 사람은 아니지만 난 이런 좋은 물건을 판매하는 유통하는 사람이야 라는 걸 올려서 네, 그 가격을 좀 높이기도 해요. 가격 경쟁을 좀 벗어나기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상품 소싱하는 방법이 도매 업체에서 이제 도매 사이트에서 네. 소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그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현재는 그렇죠. 현재는 왜냐하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그 방법이고요. 왜냐하면 도매 사이트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소싱하는 방법이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판매에 대한 레퍼런스가 있잖아요. 내 스마트스토어면 스마트스토어를 보여주고 제안서를 만들어요. 그래서 제조 공장에 보내요. 나 이런 상품, 나 이렇게 판매를 하는 사람인데 예, 당신의 제품을 팔고 싶어요. 그럼 나한테 단가를 얼마 주시겠어요? 그리고 이거 사입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하고 이렇게 잘 팔고 있어요. 라고 직접 소싱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은 많이 좀 줄어들긴 했죠. 왜냐하면 제조사들이 직접 또 온라인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경우들이 줄긴 했는데 또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또 지인분들이 이제 나 이런 거 해. 이런 거 하니까 좀 팔아줘. 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농산물 같은 경우가 좋은 사례인데, 농산물 같은 경우가, 요즘에 보면, 당근마켓이잖아요. 그런 데서 재판매 하시는 분들, 리셀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 농산물은 브랜드가 없잖아요. 또 그거 농산물 자체가 또 이게 뭐 정확히 이게 내가 예를 들어 코스트코에서 물건을 사다가, 예, 다시 리셀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방법들은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보통 정리를 하자면 도매 사이트가 첫 번째 가장 보편적이고요. 두 번째는 제조사에서 물건을 주세요라고 이제 전화 영업이나 그 담당자를 만나서 이메일을 보내서 직접 만나서 제조사를 컨택하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레퍼런스가 없으니까 그렇게 좀 제조사 컨택이나 좀 어렵고 도매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이제 소싱 이후의 과정에서 위탁 판매라는 특성상에서 겪는 어려움과 전반적인 걸 여쭤보고 싶거든요. 위탁 판매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은 그거예요. 첫 번째, 아까 말씀하셨지만 상품을 나와 똑같은 상품을 많은 사람들이 같이 팔고 있다. 그 부분이 제일 어렵고요. 왜냐면 내가 유입을 시켰는데 그 사람은 조금 더 똑같은 모델이면 싼 데 가서 구매할 가능성도 꽤 있고요. 그리고 위탁 판매하시는 분들은 사실 보면 매출액이 좀 많이 들쑥달쑥해요. 왜냐면 노출 위치나 그런 게 따라 들쑥달쑥하고 그래서 위탁 판매하시는 분들이 약간 불안정한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매입가 자체가 올라가면 수익이 떨어져요. 매입가가 올라간다고 가격을 올릴 수는 없잖아요, 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위탁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대규모로 사입을 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소량으로 요즘에 보면 건바이 건이거든요. 한 건 나오면 한 건 택배 보내고 주문 보내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일단 가격적인 부분, 제조사에서 가격을 올렸을 때 예, 좀 대응 부분이 좀 어렵고요. 세 번째 부분이 이제 품절, 재고 관리 부분. 재고가 나한테 있지 않기 때문에 재고가 그렇다고 도매 사이트에 도매나 제조사에서 우리 재고 몇 개 있어요라고 통보해 주는 데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적극적으로 내가 노출을 못 하는 거죠. 노출했다가 나는 힘들어서 노출을 했는데 재고가 없어요. 그러면 수익이 없잖아요. 셀러는 상품을 판매해서 수익을 얻는 건데, 예,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남들과 같이 판다는 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매입 단가 부분에서 좀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재고 관리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직접 공장에 컨택해서 전화 영업하는 경우가 좀 줄어든다고 했는데 네.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그 이유 자체가 많은 분들이 이미 그렇게 앞서가신 분들이 많이 그렇게 해오셔서 총판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묶여있는 경우도 이미 그러니까 지금 하면 후발주자라는 그런 개념들이죠. 그런 개념들이 많고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안 팔리는 거는 안 팔린 이유가 있어요, 상품이. 그래서 품목만 많다고 무조건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잘 팔리는 걸 찾아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 좀 그럴 것 같고 규모나 그런 부분에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줄어들고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제조사에도 정보가 많이 발달되고 또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이 예전에는 일반적인 부분들이 좀 전문적인 셀러들이 판매를 잘하는 그런 구조였다면 지금은 그쪽 센터에서 교육을 너무 많이 해줘요. 유튜브 엄청 많잖아요. 스마트 스토어 이렇게 하면 쿠팡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조사에서 직접 진행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위탁 셀러들이 자리가 많이 줄어들게 된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 보통 이제 위탁하시다가 본인 상품을 좀 팔아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네.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하시나요? 위탁을 처음에 해요. 위탁은 뭐냐면 건 바이 건이거든요. 물건이 들어오면 그 발주가 들어오면 발주를 하나씩 내보내는 그런 단계인데 이제 그 다음에 바로 두 번째 단계가 대부분 사입 단계. 내가 그 물건이 잘 나가면 뭐 100개, 200개를 사놓는 단계. 그러면 당연히 매입가가 낮아지겠죠. 낮아지면서 수익이 좀 올라가게 되겠죠. 근데 그때도 뭐냐면 내 상품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입하는 사람끼리 또 위탁하는 것보단 가격 경쟁력이 있지만 사입하는 사람들끼리 또 경쟁력이 또 붙어요. 그리고 사입하는 분도 직접 판매하는 분 있지만 재판매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기고요. 사입의 단계를 지나서 이제 정말 내가 내 상품을 팔아보고 싶다. 왜냐면 내가 이동안 이렇게 많이 팔았거든요. 예를 들어 월 매출 뭐 1억, 2억을 한다든지 그럼 3만 원짜리 3,000개, 5,000개를 팔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어요. 그럼 그때 가서 정말 내 상품을 팔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내 앞에 나보다 많이 파는 사람들은 브랜드 상품이 있는 사람, 브랜드가 꼭 유명 브랜드가 아니라 상품을 하나만 파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가격 경쟁력도 안 받는 거, 가격 컨트롤도 안 받고, 예,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 거잖아요. 제조사가 아니라. 그래서 그때쯤 그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위탁하고 사입하고 제조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하나의 경우가 뭐냐면 이 물건이 잘 나가, 이 상품이 잘 나가는데, 이건 판매자로서 이 상품이 잘 나가는데, 이 상품에 조금만 뭐만 보태면 잘 될 것 같아. 그런 경우에 이 상품보다 조금 더 좋은 상품을 내가 만들어 팔면 잘 팔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 제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럼 보통 직접 제조 공장을 소싱하고 전화로 영업을 하시나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창업진흥원에서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 스타트업들 멘토링을 하거든요. 그럴 때 보면 그분들은 사실 위탁하고 물건을 파는 거랑 제조하는 과정이랑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기 때문에 특히 그리고 제조사는 정보가 별로 없어요. 정보가 별로 없어서 만약에 이게 공장이잖아요. 공장이면 네이버에 보면 품목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품목이 다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한테 필요한 상품이거든요. 그걸 찾을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 전화하거나 인터넷으로 많이 메일을 많이 보내죠, 공장한테. 메일을 보내거나 그렇게 하거나 또 이제 만약에 중국 소싱이 가능하다 그러면 중국 공장 쪽에 많이 의뢰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혹시 중국 공장 의뢰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중국 공장 의뢰할 때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에이전트가 있어요.
조선족 분들이 이제 저희가 이 상품 이렇게 만들면 좋겠어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비슷한 상품을 찾아서 이렇게 상품을 만들어 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런 에이전트들이 있는데 실제 이제 그 셀러분들은 그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당연히 단계를 거쳤겠죠. 이제 알리바바라든지 그런 중국 또 도매 사이트가 있어요. 그 도매 사이트에서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가장 가까운 물건을 거기서 찾는 거예요. 국내에서 소싱하듯이 해외에서 소싱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이제 중국 메신저로 이야기를 해요.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바꿔줄 수 있냐? 이제 하면 바꿔줄 수 있어. 그러면 야 이거 기본 수량 몇 개야? 그럼 몇 개 해야 돼? 뭐 그런 경우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근데 아무래도 그 처음 하시는 분들이 하기는 중국이랑 거래처가 약간 좀 위험한 그런 부분들이 있죠. 왜냐면 아무래도 비대면이잖아요. 예, 아무래도 가장 좋은 거래는 얼굴 보면서 하는 거래인데 실제 그렇게 못하니까 좀 위험한 경우들이 많이 발생이 되기도 해요. 개인 판매자분들이 네. 제조사한테 이제 컨택을 해서 이런 제품을 이제 제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할 때 네. 그걸 거절하는 경우가 네. 많은지 그리고 이제 그런 기준이라는 게 있을지 네. 여쭤보고 싶어요. 많아요. 전 직장이 이제 그 경기도 부천의 제조사였거든요. 제조사에서 이제 마케팅을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개인 판매자분들이 제조 시스템을 모르기 때문에 연락이 많이 오세요. 근데 저희는 제일 기본적인 공장은 뭐냐면 MOQ라는 게 있어요. 최소 생산 단위가 있거든요. 이 최소 생산 단위가 왜 있냐면 이 공장이 한번 라인이 돌아가야 되는데 가장 필요하게 나오는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 박스 있잖아요. 박스. 최소 인쇄 단위가 저희 같은 경우 3,000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3,000개냐면 박스 인쇄가 인쇄소에서 3,000개 줘요. 기본 한 판에 돌면. 그래서 요즘에는 그 한 번에 인쇄를 해서 500개, 1000개씩 별도로 필요할 때만 해주는 데도 있어요. 인쇄비는 제 업체가 한 번에 내고. 그런데 이제 그 유통하시는 분들은 특히 위탁하시는 분들은 3,000개라면 엄청나게 놀라죠. MOQ가 최소 단위가 크니까. 근데 공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 공장 자체를 좀 라인을 바꾼다든지 그런 것도 못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문의는 많이 오지만 실제 최소 생산 단위를 듣고 좀 놀라기도 하시고, 그리고 대금 결제 같은 경우거든요. 이제 보통 제조사에서는 발주가 들어가면 계약금을 받아요. 계약금이 10%일 수도 있고 20%일 수도 있고 30%일 수도 있거든요. 총 금액에서. 그리고 납품할 때 마지막 이제 잔금을 받거든요. 50%일 수도 있고 정하기 나름인데 그 금액 단위 자체가 아무래도 좀 쉬운 금액은 아니게 되죠. 예, 금액 단위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예를 들어 이 플라스틱 물병을 하나 찍잖아요. 이걸 찍으려면 금형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금형이 그 붕어빵 틀이잖아요. 붕어빵 틀인데 이만한 쇳덩이에요. 쇳덩이를 기계로 한번 끼는데도 몇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기계를 껴서 우리가 사출이라고 하면 하루 종일 왔다 갔다 찍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또 그걸 빼서 다른 기계를 넣어야 다른 금형을 다른 걸 하는데 이걸 한 번 넣었다 빼는데 기본적은 넣었다 빼면 하루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그 공장 하시는 분들은 찍어낼 때 중간에 바꾸면 그만큼 또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일하는 기간에, 왜냐면 바꿀 때 또 쉬는 텀이 있거든요.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최소 생산 단위 부분에서 좀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위탁하시는 분들이 이런 좀 제조에 대한 이해만 있고 또 단계만 있으면 아마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알려주는 데들이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자기 제품 만들 때 아마 위탁하시는 분들이 맨바닥에 헤딩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스타트업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그러면 예를 들어 이거를 나는 100개만 만들고 싶은데 이거 1000개예요, 기본적인. 그럼 나머지 900개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죠. 그럼 이제 그 금액적인 부분인 거랑 MOQ를 충족시킬 수 있는 건지 그 두 부분에서 어쨌거나 이제 가능한 거면은 거절하실 다른 조건은 없는 결제 건가요? 조건이요. 아. 그리고 제조사들도 사실 제조사는 어찌 보면은 제조사가 이거 물건을 만든다 그러면 먼저 원료를 사놔요. 계약금을 받아서. 원료를 사고
만드는데 제조사의 비용이 들잖아요. 네. 근데 납품했는데 나 못 받아요 라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제조사는 그 물건을 팔 수도 없고 물건을 만들어 놨는데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결제 대금 부분들이 그래서 아마 요즘에는 많은 부분들이 좀 이렇게 결제를 먼저 받는 경우들. 근데 셀러 입장에서는 돈이 부담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 예, 결제 부분이 좀 추가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럼 혹시 그 MOQ를 이제 충족시키지 못해서 이제 진행하시지 못한 셀러분들이 있을 텐데 네. 그걸 뭔가 해결하는 대안은 없을까요? 사실 그러면 해결하는 대안은 딱 그거예요. 공장에서 MOQ를 낮춰주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공장의 상황이 또 다 다를 거잖아요. 어딘 또 맞춰주는 데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공장 리스트를 안다. 그럼 내가 100곳이 있다. 그럼 내가 이거 만들어야 된다. 100곳 다 전화해 보겠죠. 내가 이런 부분 있는데 몇 개 만들어줄 수 있냐. 그럼 그 중에는 또 이걸 100개를 만들어줄 상황이 또 있는 공장이 있어요. 왜냐면 비슷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나 놀고 있어서 이거라도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큰 공장들은 거의 없을 거고요. 일반 소규모 공장들이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그 셀러들은 그런 정보를 몰라요.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어떻게 네이버에서 찾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네이버 전화해보면 전혀 자기가 파는 품목이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업기업들 중에서도 시제품 제작하려면 애먹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공장 찾기가. 제조사 입장에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네. 그럼 이제 기존의 제조사들이 이제 본인들이 제조한 상품을 팔아줄 판매사들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는지. 일단은요, 이제 기존의 그 제조사 입장에서 물건을 파는 방법은 첫 번째 직접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도매상, 총판을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들은 거의 다 총판들이 있거든요. 이제 중간에 내가 물건을 만들면 그 물건을 이제 내 물량을 전량 가져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런데 그게 이제 코로나 때 좀 많이 깨져버렸어요. 왜 많이 깨졌냐면 매출이 안 되는 업종이 많으니까 이게 떨어지면서 총판 입장에서는 제조사 입장에서 내 거를 팔아줘야 되는데 총판 입장에서는 돈이 되는 걸 팔아야 돼요. 잘 나가는 걸 팔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총판은 한 제조사가 아니고 여러 가지 제조사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조사들이 그럼 직접 한번 온라인 커머스를 해보겠다라고 해서 직접 온라인 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저희한테 연락이 가끔 오는 게 뭐냐면 품목이 비슷한 제가 이제 완구를 하고 있으면 완구 업체들이 연락이 와요. 내가 이런 완구를 개발했는데 팔아줄 수 있지 않냐. 그리고 뭐 주방용품이면 우리가 주방용품 개발했는데 팔아주면 어떠냐. 즉 온라인 지금도 네이버에 보면 잘 파는 판매수를 찍히잖아요. 네. 그러면 제조사가 아닌 유통사들한테 그분들이 오히려 영업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DB 풀이 없어요. DB가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찾는 거예요. 하나하나 찾아서 그분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내 상품 이런데 이거 판매해 주세요. 이제 그분들 제안서를 오히려 제안을 하는 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제조사 입장에서는 그 팔아줄 도매상을 구하는 것보다 바로 그 대표님 같은 셀러분을 구하는 게 좀 더 이득인 거겠네요. 훨씬 좋죠. 왜냐면 일단 수익이 더 좋아져요.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 유통 구조상 혹시 그 경영학과 경제학과잖아요. 유통관리사라는 자격증 아세요? 네. 들어가서. 저 유통관리사로 땄거든요. 땄는데 왜 땄는지 모르겠지만 땄어요. 거기에서 보면 우리나라 유통 구조가 있어요. 제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도매상이 있고 그 다음에 소매상이 있고 소매상이 소비자한테 가는 보통 4단계를 거치거든요. 4단계를 거치는데 셀러한테 가잖아요. 그럼 중간에 도매상이 빠져요. 그럼 몇 단계가 돼요? 3단계가 돼요. 그러면 가격적인 부분이 좀 마진 부분이 좀 좋아지겠죠. 대신에 물량을 받아 도매상은 기본적으로 좀 계약 발주를 좀 하는 경우거든요. 1000개 입고해, 2000개 입고해, 3000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셀러들은 또 그렇게 못 하잖아요. 초반에. 그냥 그러니까 팔리는 대로 줘야 돼요. 그러니까 몇 개가 나갈지 내가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제조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아까 4단계 중에서 이제 제조사가 소비자한테 바로 가잖아요. 직거래예요. 직거래인데 또 어려움이 있어요. 왜 어렵냐? 제조사의 인력은요, 제조하는데 딱 인력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커머스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럼 커머스 하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커머스 하는 사람이 제조사에 또 오래 못 버텨요. 예, 왜 못 버티냐면 제조사 마인드랑 쇼핑하는 셀러 마인드랑 약간 좀 달라요. 제조사는 기본적으로 어떤 거 갖고 있냐면 내 물건을 잘 만들었으니까 잘 나갈 거야. 근데 셀러 입장에서는 비슷한 상품 많은데. 예, 그러면서, 약간 좀 제조사에서 셀러 분들이 활동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조사에서, 아까 그 도매 사이트라고 있잖아요. 도매 사이트에 올려놓으면 그 도매 사이트가 오히려 소규모 셀러들을 모으는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제조사 사장님들 인터뷰를 이제 많이 만나거든요. 제가, 제 바이오 산업진흥원이나 테크노파크에 보면 입점된 분들이 제조사 분들이에요. 그쪽에 지역사의 제조사 분들인데, 이 제조사 분들 같은 경우는 판매자랑 약간 좀 관점이 좀 달라요. 제조사는 상품이 먼저예요. 상품을 잘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네. 잘 만들기 노력을 하면서 뭐가 들어가냐? 원가가 올라가요. 근데 아시겠지만 원가는요, 규모가 큰 데가 훨씬 쌀 수밖에 없어요. 규모가 작은데 원가를 많이 들였으면 더 높은 가격을 받아야 되는데 그 품목에 대한 기대 가치가 있잖아. 그 기준 가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실제 제품을 잘 만들었는데 안 팔리는 제품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매 사이트에서 보면 어떠냐면 우리나라 도매 사이트들이 대부분 내가 이제 위탁 업체잖아요. 이런 셀러예요. 그럼 도매 사이트 충전을 해놔요. 해놓고 이제 물건 발주가 오면 내가 발주를 내가 이 물건을 보내고 물건 완료가 되면 충전금에서 물건이 빠져요. 이제 그런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즉 선결제 개념인 거죠. 천천히 물어보세요. 긴장했나 봐요, 저희. 촬영이 처음이라. 근데 이게 사실 어려운 게 뭐냐면 셀러를 해보거나 이런 경험이 있으면 이제 경험 속에서 이제 궁금한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학생분들이시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마케팅 할 때 페르소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내가 그 입장이 돼봐야 되는데 입장이 안 돼봤으니까 그 부분이 되게 어려운데 전 지금까지 이 질문만 해도 너무 훌륭한 질문이에요.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을 주시고 또 저희 셀러분들도 많이 도와주고 의견을 많이 또 제시할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힘내시고 네. 젊으니까 해보는 거죠. 뭐. 네, 어렵지만 해보는 거예요. 해봐야 경험하고요. 또 안 되면 그게 또 수업료가 돼서 더 좋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